지난 9일 이번 한중 열린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이 5개 항의 요구를 했는데 이는 한국의 주권과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 일색으로 협박 외교 논란을 점화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한미 동맹을 비집고 자신들의 편에 세우려는 의도겠지만 먼저 손을 내밀고 국가 대 국가로서 회담을 진행시켰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고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건 외교 관계를 악화하는 걸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미국 또한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배터리를 자국 내에서 생산해야 하며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게 만들어 어떤 경우에도 또 어떤 사태에도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거기에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영토를 바탕으로 자원으로 협박을 일삼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한다고 해도 소재를 중국에 의존하는 한 만약의 사태에는 대비하지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미국은 이런 중국의 노림수를 읽고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자국 내에서 생산하라는 요구는 결국 우리 한국을 두고 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도 물론 내포되어 있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이 아무리 크다 해도 전 세계를 상대로 수출을 하지 않으면 결국 우물 안 개구리로 전락하기에 언젠가 중국의 성장력은 힘을 잃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될수록 한국이 갖는 지경학적 가치가 갈수록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방에서 사회 미래 성장의 동맥 중 하나로 한국을 손꼽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을 사이에 두고 무역 전쟁을 벌이는 까닭은 세계에서 기술력으로 순위권에 있는 한국을 끌어들이는 쪽이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미중 무역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인 셈입니다. 한국은 이제 완연한 선진국입니다. 누군가는 비록 아주 오래전부터 선진국으로 안착해 있는 기존의 주요 국가들보단 아직 못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국가와 한국의 성장 기간 차이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격적인 기술력 증대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모습은 사실 그 어떤 선진국보다 강합니다. 말하자면 가장 확실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민주 국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과거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까지 오른 나라는 한국 말고는 없습니다. 전 세계 누구도 부정 못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신흥 선진국의 도전에 세계는 경이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는 한국인의 힘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한국이 아직 정치로는 후진국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하나만 보고 둘은 못 보는 소리입니다. 멀리 나갈 것도 없이 일본이나 중국만 봐도 잘못된 소리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은 1955년 창당 이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60여 년 이상 집권 여당을 유지해왔습니다. 한국이 정치 때문에 성장을 못한다고 말하지만 비온 뒤 땅이 굳듯 결국엔 내실 있는 정치 구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60여 년 이상 고인물의 상태는 굳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그저 공산당 이 세 글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너무나 빠르게 세계 최빈곤국에서 세계 10대 선진국으로 뛰어오르면서 사회 여러 곳곳에서 잡음이 많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기형적인 재벌 구조, OECD 자살률 1위, 이혼율, 부패한 정치인들 등 아직 발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정석적인 선진국이 되기 위한 과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가 아니라 시간이 좀 더 흐르면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적으로 기술력만큼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미래 산업을 책임질 4차 산업,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IT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한국은 그런 핵심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별다른 문제 없이 꾸준한 발전과 기술력 성장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까지 한국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하게 다른 나라들보다 더 빠르고
높게 성장했습니다. IMF 때,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나라 망한다고 했지만 결국엔 극복했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위기론은 결국 위기론일 뿐입니다. 과거 한일 기술 격차가 50년이라고 불린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게 맞는 말일까요? 2018년 기술 수준 평가 자료에 따르면 한일 간의 기술 격차는 겨우 1.9년이라고 나타납니다. 일본처럼 한국의 경제는 답보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칼럼이 쏟아지고 위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이 경제답보 상태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으로 시작해 잃어버린 20년, 이제는 잃어버린 30년이라고도 합니다.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세계 공장을 자처하면서 전문가들은 일본의 기술력과 중국의 싼 인건비 틈새에 끼어 한국은 갈 곳이 없다고 20년 전부터 경고를 했습니다. 물론 일부 분야에선 중국의 인건비로 인해 밀려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이 그러하듯 고부가 가치에 집중하고 크게 이윤이 나지 않는 건 손을 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그저 중국은 이윤이 많이 남지 않는 것을 몽땅 모아 나라의 인구와 땅덩어리로 어떻게든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업체 BOE가 2022년 기준 LCD 1위를 차지했다고는 하지만 그저 한국은 이젠 이미 LCD를 팔면서 취할 이득은 다 빼고도 손을 뗀 것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고부가 가치인 올레드의 경우 마진폭은 상당히 좋습니다. 중국이 제대로 쫓아오려면 많은 기간이 남았고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중국은 계속해 멀어져가는 한국의 그림자만을 쫓아가는 형국인 겁니다. 우리 한국은 한국인의 끈기, 인내, 부지런함 때문에 지금과 같이 경제대국, 기술 선진국이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위기에 강하다고 한 것은 이러한 한국인의 특성 덕분입니다. 한국이 빨리빨리 문화가 생길 수 있는 것은 한국인은 바쁘기 때문입니다. 즉,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조금이라도 자투리 시간 없이 헛된 시간을 보내기 싫은 탓입니다. 일본의 경제가 하강 일로에 있다, 위기에 처했다고 국내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는 일본이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보다는 인접해 있는 한국과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 유례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상대적으로 못하고 있는 듯이 보일 뿐입니다. 일본 또한 경제대국 3위입니다. 막강하지만 문제는 한국에 비해 성장 동력이 둔화되면서 향후 비전이 한국에 비해 내세울 수 있는 점이 약한 것뿐입니다. 이어 처음으로 돌아가 이런 한국을 중국은 이번 열린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한민국 주권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침해하는 아주 어이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국은 발표문 제목부터 5개 응당, 즉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견지하라는 극히 오만으로 출발했습니다. 5개 응당은 양 국민이 바라는 최대 공약수이자 시대 흐름에 따른 필연적 요구라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억지로 갖다 붙였습니다. 독립자주 노선을 견지해 외부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한국의 독립국 자주국도 아니라고 시사하는 표현입니다. 동시에 외부 간섭 배제라는 말을 통해 한미 동맹 파기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요구와 영향력을 거부하고 미국 편향 외교에서 벗어나라는 내정 간섭적인 요구입니다. 아직도 중국은 한국을 500년 전 있었던 조선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안주한 채 살아가는 모습은 애잔하기까지 합니다. 내일 이어져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